아내가 이혼을 말한 건 내가 명예퇴직하고 정확히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소파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적 없던 아내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술에 빠져 산 것도 아닙니다. 30년 넘게 매달 월급 통장을 고스란히 집에 갖다 바쳤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다 댔고 시부모님 병원비도 내가 다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까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명예퇴직할 때는 위로금도 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혼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자 아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뭔지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사실 명예퇴직 전까지 우리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당시 나는 29살, 아내는 26살이었습니다. 첫 맞선 자리에서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집안 살림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고 명절에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장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와야 하고 여자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육아는 전부 아내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분유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바쳤고 아이들 학원비며 과외비며 하나도 안 아깝게 다 됐습니다. 큰애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었지만 대출 한 푼 안 받고 현금으로 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집에 왔을 때 아내는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나왔고 연금도 나올 예정이었으니까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아내랑 시간도 보내고 손주들 보러도 자주 가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예퇴직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회사 가던 습관 때문인지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봤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점심 뭐 먹지?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그걸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했지만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 동료들만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회사 이야기, 일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회식 한번 하고 나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아침 몇 시에 먹어? 라고 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점심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저녁 언제 먹지? 라고 물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가끔 아내가 쓰레기 좀 버려줘요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좀 쉬고 있잖아 하면서요. 빨래를 개는 아내를 보면서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30년 넘게 돈을 벌어왔고 군대도 다녀왔고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좀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참고 있었던 겁니다. 35년 동안 말없이 참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이혼을 말했을 때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30년 넘게 월급 갖다 바쳤고 애들 대학까지 다 보냈고 이 집도 내가 산 거 아니야?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됐잖아.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편하게요? 당신은 내가 지난 35년 동안 뭘 했는지 알기나 해요? 나도 대학을 나왔어요. 취직도 했었고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죠. 당신이 원했으니까요. 집안 살림을 맡아달라고 했으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을 낳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잠도 못 자고 키웠어요. 당신은 회사에 있으면 되니까 편했겠죠? 집에 오면 밥이 차려져 있고 빨래가 개져 있고 집이 깨끗하니까 편했겠죠? 그게 다 누가 한 건데요? 나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 병원 갈 때도 나 혼자 모시고 갔어요. 시댁 제사 음식도 다 내가 준비했어요. 명절 때 친척들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는 건 나였어요. 당신은 거실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면 됐죠? 애들 학교 준비물 챙기는 것도, 학부모 상담 가는 것도, 아플 때 병원 데려가는 것도 다 나였어요.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니까 좋았겠죠? 하지만 나는요? 나는 35년 동안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내 꿈이 뭐였는지도 까먹었어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참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애들 크면 좀 나아지겠지. 당신이 정년하면 좀 여유가 생기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기만 해요. 밥 언제 먹냐고, 이거 어디 있냐고, 저거 해달라고. 나는 당신 가정부가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나도 친구들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예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그것도 눈치가 보여요. 점심 차려놓고 가야 되고 저녁 시간 맞춰서 돌아와야 되고 당신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이 없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어요. 손주들도 자기 부모가 알아서 키워요.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라고, 여자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자기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가 입었던 하얀 드레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본 아내의 지친 얼굴.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 집안일 하던 아내. 시어머니 장례식 때 혼자 모든 걸 처리하던 아내. 아이들 졸업식에 혼자 가서 사진 찍던 아내.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었거나 술자리에 있었거나 집에 있어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도 힘들어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하며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더 이상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겁니다. 30년 넘게 혼자 참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좀 들어가도 될까? 한참 뒤에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난 35년 동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나는 정말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꼭 변할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한다고요? 60살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갑자기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할 수 있어? 아니, 변해야 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제발 시간만 줘. 6개월만. 6개월 동안 변하지 못하면 그때 이혼해도 좋아. 제발.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6개월이요? 좋아요. 하지만 진짜 변해야 해요. 말만 하고 안 변하면 그땐 정말 이혼할 거예요. 각서 쓸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각서도 쓸게. 뭐든 할게. 그날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아침, 나는 주방에 섰습니다.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깨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계란을 깨려고 프라이팬 모서리에 톡 치는 순간 계란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른자가 터져서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아내가 부엌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란을 꺼내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프라이팬에 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조절을 못해서 계란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식빵도 태웠습니다. 커피도 너무 진하게 타서 쓴맛만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아침을 아내와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탄 계란을 먹었습니다. 2층, 3층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금은 조금만 넣어요. 계란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러워요. 그게 아내가 내게 해준 첫 번째 요리 조언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였습니다. 청소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켜는지 몰랐습니다.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겨우 켜고 나서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너 부분은 청소가 안 됐고 소파 밑도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와서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며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청소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까지 했는데 집에서는 청소기 하나 제대로 못 돌리는 무능한 남자였습니다. 빨래도 배워야 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는 것까지는 했는데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세탁기에서 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세탁기를 멈추고 거품을 치웠습니다. 세제는 이만큼만 넣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옷걸이 사용법을 몰라서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양말을 짝짝이로 널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요리도 연습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가며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디짠 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미안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서예 학원 가는 날이지?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가.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오고 아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로 아내가 행복해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날 점심, 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것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밝았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도 봤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내의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2달째가 되자 나는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제 제법 괜찮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청소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도 깔끔하게 널고 개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리 실력도 늘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3끼를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이걸 35년 동안 혼자 해왔던 겁니다. 나는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게 집안일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나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요리 교실에는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남자는 나 혼자였습니다. 다들 나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습니다. 선생님도 남자분이 오신 건 처음이에요 하며 반겼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변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잡채 만드는 법, 갈비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아주머니들도 친절했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니까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며 칭찬해줬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넉 달째가 됐을 때 나는 복지관에서 하는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공원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 선배라는 분이었습니다. 나보다 3살 위였고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 선배도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매일 집에서 놀았지. 그러다가 마누라가 폭발하더라고. 하루는 정말 집을 나가버리더라고. 친정에 가서 일주일을 안 들어왔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 이러다 진짜 이혼하겠구나 싶더라고. 김 선배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바꿨지, 뭐. 처음엔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마누라 말이 맞더라고. 나는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미친 듯이 일했는데 정작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더라고.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족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고 시간이더라고. 김 선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돈만 벌어다 주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원했던 건 내 관심이었고 내 시간이었습니다. 김 선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마누라가 하는 일을 반은 내가 해. 그리고 마누라한테 자유시간도 줘.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더니 부부 사이가 훨씬 좋아졌어. 이제는 마누라가 날 보고 웃어. 예전엔 날 보면 한숨만 쉬더니 5개월째 나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행? 어디로요? 부산. 이틀 3일로. 우리 둘이서만.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응.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리 둘이서만 여행 가본 게 신혼여행 이후로 없잖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여행 준비는 내가 다 했습니다. 호텔 예약, 기차표 예매, 가볼 곳 찾아보기. 전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혼자 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노트북 앞에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당신 변했네요. 정말로.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부산 여행은 이틀 3일 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에 갔고 광안대교도 보았고 국제시장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태종대에서 회를 먹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회를 먹는데 아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지난 5달 동안 정말 많이 변해줘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6개월 지나도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변했어요.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내가 외출할 때 눈치 주지도 않고 요리 교실까지 다니고 정말 고마워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더 잘할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처럼만 해줘요.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부산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잡채, 갈비찜, 불고기 정도는 거뜬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하면 나도 아니야, 내가 할게 하며 주방에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혼은 안 할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정말 안 할 거지? 네.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요? 당신 진심이 느껴져요. 고마워요. 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깨닫게 해줘서. 변할 기회를 줘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합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가거나 동네 공원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아내가 외출한 날에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집에 있는 날에는 둘이 같이 먹습니다. 오후에는 아내가 서예 학원에 가는 동안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합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내가 요리를 하거나 아내가 요리를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설거지는 요리하지 않은 사람이 합니다.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둘이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예전에는 장 보는 것도 아내 혼자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같이 갑니다. 무거운 짐도 내가 들어줍니다.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강원도, 경주, 전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도 둘이 같이 짭니다. 아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번갈아 가면서 갑니다. 지난주에는 큰아들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하세요? 응, 요즘은 내가 자주 해. 이제 제법 손맛이 붙었어. 며느리도 신기해했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세요. 요즘 남자들도 요리 안 하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손주가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할아버지 짱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와도 그냥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가 손주 밥을 차려주고 놀아주고 재우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손주와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림책도 읽어줍니다. 손주도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하고만 찾더니 이제는 할아버지 하고도 찾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주가 당신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당신을 무서워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손주에게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주와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놀아주고 웃어줍니다. 그러니까 손주도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던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의존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러다 결국 정말로 이혼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계란 하나 깨는 것도 서툴렀고 청소기 켜는 것도 몰랐고 빨래 개는 법도 몰랐습니다. 60살이 넘어서 이런 걸 배운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3끼를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얼마나 끝없는 일인지.
아내는 그걸 35년 동안 혼자 해왔던 겁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변하세요. 밥 뭐야? 이거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아내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가정부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기 인생이 있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30년, 40년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처럼 아내도 30년, 40년 집안일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고 승진도 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요? 아내는 월급도 없고 승진도 없고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하세요. 집안일을 배우세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세요. 처음에는 서툴 겁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가 내 정체성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내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사람이 남습니다. 가족이 남습니다. 아내가 남습니다. 자식들이 남습니다. 손주들이 남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남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서 과장이었든 부장이었든 그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할아버지라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나는 60이 넘어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만약 몰랐더라면 아내를 잃었을 겁니다. 가족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롭게 혼자 늙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과 함께 놉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요즘 아내가 자주 웃습니다. 예전에는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주 웃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많이 변했다고 부러워하더라며 웃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뿌듯합니다. 내가 변함으로써 아내가 행복해졌다는 게 뿌듯합니다. 어제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정말로 그렇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60이 넘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부부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게 아내가 용기 내서 이혼하자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그냥 참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불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를. 그리고 나는 변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 두 가지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몇 살이든 변할 수 있습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변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서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은 나, 더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하세요. 고맙다 말하세요. 사랑한다 말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집안일을 같이 하세요. 아내의 시간을 존중해주세요. 아내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아내도 변합니다. 차갑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한숨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나처럼 말입니다.
나는 60이 넘어서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변하겠다는 용기, 인정하겠다는 용기, 사랑하겠다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